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양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예, 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우리 미사부님 모셨습니다. 이 사부님 그 강의 이후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요즘 그 금리도 저금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투자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또 투자를 하면 뭐해. 예, 또 많이들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왔는데, 그때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엔화 약세 정책을 펴고 있다. 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부터 좀 불거졌죠. 이런 엔화 약세가 좀 지속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건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에 유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위주의 경제인데 일본과 많이 경합을 해요. 근데 알다시피 엔화 약세가 되다 보니까 소나타 가격이 미국 도요타 캠리 가격보다 높아지는 시대가 오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주식시장과 다 연관이 됐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펀드와 다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좀 구조적인 건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될지만 간략하게 그 부분만 좀 우리 사부님이 포인트를 좀 집어주시죠. 예. 네. 엔화가 약세가 되는 요인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 아베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돈을 찍어서 푸는 네. 이 양적 완화, 이 2x4 정책이 가장 큰 엔화 약세의 이유거든요. 그러면은 이 엔화 약세가 단기적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 아베가 단기적으로 실각을 할 거냐, 네. 아니면은 아베가 정권을 최소한 1, 2년 더 끌고 갈 것인가, 그렇게 아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아베가 일부 은퇴자들에게 정치적인 기반이 좀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을 대신한 그런 패권 충돌에 중국을 견제함으로 해서 우경화 정책으로 해서 상당히 그래도 이제 국내적으로는 정적인 지지 기반이 공고한 걸로 그렇게 이제 평가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베가 조기에 실각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 그러면은 향후 1, 2년 이상은 아베가 집권하고 있는 이상은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고, 네. 양적 완화를 지속하면은 일본의 엔화는 약세가 좀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요. 일본의 경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화가 약세로 가서 수출에서 얻는 그런 플러스보다도 내수가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원전 재료 정책에 의해서 화석 연료의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는, 그러니까 펀드멘탈적으로 보면은 이 달러와 엔화에서 이 달러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됨으로 해서 달러가 줄어드는 이런 요인에 의한 펀드멘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도 일본의 엔화는 적자가 될 가능성이 단기적이 아니라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본이 단기적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로 확 들어왔을 것인가?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수출에서는 볼지 모르겠지만 내수적으로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또 원자재 가격이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날 수가 있다. 네.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 요인을 또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일본의 이 엔화 약세가 현재는 그래도 나름대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그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임계점을 확 넘어서 버리면은 110엔, 120엔 이 문제가 아니라 130, 140, 뭐 150 확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본의 재정이 그동안은 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공짜로 썼기 때문에 빚이 아무리 많아도 만기가 되면은 다시 채권 발행해서 만기 연장시키고 네. 이자 안 주고 그랬었던 게 이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으로 하면서 일본의 재정이 약화가 되고 네. 그리고 일본의 이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국채 평가손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국채를 아직까지는 투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 구로다 성재가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을 사들이는 거 이거를 일본의 은행과 일본의 은퇴자들이 지금 다 팔고요. 외국인들은 일본의 국채를 지금 안 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은 그러면은 한쪽 방향으로 확 쏠릴 거예요. 그럼 일본의 국채 금리가 확 튀어오르면서 일본의 엔화도 통제하기 힘든 그러니까 일본이 IMF 구제금융 같은 우리 그런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요인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의 요인으로 해서 일본의 엔화 약세는 절대 단기적인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엔화 약세에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 거고 네. 이 부분이 우리 경제 특히 네. 우리의 수출 기업 네. 그리고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그런 그 제조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악재고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떤 주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영어를 좀 쓸까 하는데요. 영어요? 예, 지금까지 영어 많이 쓰셨죠? 예. 저번에는 한자를 많이 쓰셨죠, 한자? 예. 참, 우리 모닝스토리 TV, 야, 이제 외국어 이제 남발합니다, 남발해. 예. 네. fat tail risk. 네. 그러니까 꼬리가 두터워지는 위험이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 도대체 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를 쭉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대응할 대응 것인가? 전략을 가지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또 강의안을 보시고, 띄워주시고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디오 파일을 청취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되세요. 다른 분들하고 들으시게. 왜냐면 이제 내용 자체가 일반인들 들으면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 세 번 또 들으시길 또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시각적인 자료 같이 들으신다면 훨씬 이해도는 또 빠를 것 같습니다. 예, 패트 리스크,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루비니 교수가 퍼펙트 스톰, 엄청난 태풍이 경제 현상에 몰려올 것이다. 뭐 이런 경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루비니 교수는 그 유명한 대표적인 비관론자. 예, 네. 그렇죠. 예, 뉴욕대의 네. 대표적인 비관론자고 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던 그 루비니 교수가 미국이 이제는 돈 찍어서 푸는 거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출구 전략을 진행을 하고요. 네. 중국의 성장률이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단계에서 이제는 중진국으로 넘어가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이 이런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지금 있고요. 네. 그리고 신흥국이 중국이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중국의 제조 공장에 팔아먹던 그런 원자재나 중간재의 매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미국이 출구 전략을 진행을 하면서 이 미국으로 신흥국의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뭐 브라질을 포함한 이런 뭐 러시아 이런 신흥국들이 재정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냐 또 이런 위험 네.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유럽의 채무 위기. 그러니까 유럽은 통화는 같이 쓰고 있는데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재정은 아직 통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럽의 채무 위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 합쳐지면서 상당히 파괴력이 큰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상당 부분 동의가 갑니다. 이 루비니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이 퍼펙트 스톰 이걸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퍼펙트 스톰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연 현상을 볼 때마다 참 이 경이로움에 우리가 절로 이제 고개를 숙여지는데요. 네.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태풍 하면은 우리는 이 어떤 재난 뭐 이런 거로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몸부림을 보면요. 적도의 풍부한 수증기를 북반구로 전달을 해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적도의 풍부한 수증기를 북반구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적도는 계속 홍수가 지고요. 네. 북반구는 다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적도는 온도가 높고 북반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북반구에 있는 수증기가 적도로 자꾸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도에 있는 수증기를 북반구로 그렇죠. 해줘야 될 텐데 전달해 주려고 하면은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태풍이죠. 태풍. 네. 예. 그리고 이 태풍이 올라오다 보면은 이 적도에서 만들어져서 북반구로 올라오다가 2개, 3개, 4개 이런 태풍들이 막 합쳐질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합쳐지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면서 큰 태풍으로 자연재해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했던 이 퍼펙트 스톰,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충돌의 연장선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명과 청이 교체하던 시기에 광해군의 적절한 외교 실리 정책 그리고 인조의 이 명분에 치우친 그런 이 명나라의 이 치우친 그런 정책이 우리에게 상당히 이 위험을 가져온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 중국이 미국의 구매력 기준 GDP를 앞서는 지금 시점부터 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힘을 키우려고 할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서너 가지의 그런 이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너 가지의 충돌들을 보면은 네. 이 첫 번째 이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미국의 견제가 곡물 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원유 수송로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 미국 이거를 중국이 또 이제 견제하려고 하면서 충돌을 빚는 거 이게 또 한편으로 이 원유 시장에 상당히 충돌의 변동성을 가지고 올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셰일가스를 이용한 구매력을 제조의 경쟁력을 회복한 미국의 FTA의 어떤 패권 충돌 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이 다오이다오 섬에서의 일본과 중국의 충돌 이런 부분들은 이 세계 경제에서 안개가 상당히 자욱하게 껴있는 네. 이런 변화무쌍의 경제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변화무쌍. 예, 지금 창밖은 가을에 아주 화창한 날씨지만요. 네. 세계 경제의 창밖은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어서요.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을 때는요. 내가 디딘 발이 어떨 때는 확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천길 낭떠러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패테일 리스크를 말씀을 드린 게요. 꼬리가 두터워지는 위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수학 책의 맨 뒷부분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네. 이 확률과 통계에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 표인데요. 평상시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밀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큰 수익을 얻을 확률도 상당히 적고요. 큰 손실을 볼 확률도 적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꼬리가 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패권이 충돌하고 변화가 무쌍하는 이런 시기에는 꼬리가 굉장히 두터워져요. 즉 극단치, 그러니까 크게 수익을 올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네. 큰 손실을 볼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오른쪽에 디딘 발이 엘리베이터 같아. 그래서 내 몸을 오른쪽에다 실을 수 있느냐. 그 감에 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디딘 발이 내 느낌과 경험상으로는 엘리베이터일 것 같지만 낭떠러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두터워지는 위험이 있는 이런 변혁기, 이런 시기에는 어느 한쪽에 몸을 확 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변혁기에 우리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성민 이사님, 네. 돈 세는 다양한 방법을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빼라뺄 게 많네. 야, 어떻게 같은 돈인데 딜이 다 틀리지? 네. 신기하네요. 예,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하면서 즐기는 게 여행을 참 즐기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이죠. 우리의 고정관념은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돈 세는 방법을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으로 반을 접어서 세는 거. 돈 세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 방법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 라고 모두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듯이 그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의 오류입니다. 돈 세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이. 네.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 돈 세는 다양한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패테일 리스크, 변혁기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바로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 뭐 영적인 투자가 존 템플턴이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템플턴 그로스 펀드로 엄청난 장기적인 수익을 투자가들에게 돌려줬던 분인데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때 존 템플턴이 여러 종류의 투자 상품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변혁기, 이런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초한 지식, 경험에 기초한 지혜, 이런 것들이 아까 돈 세는 방법에서처럼 얼마나 한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돌아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런 변혁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아주 오픈된 마인드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방적인 자산군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뭐 그 일부분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뭐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하시면 나는 뭐 투자가 필요 없고 계속 적금을 할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아니 어떤 한 분은 계속 부동산만 할 거야. 네, 20년 동안 부동산을 먹고 살았고 앞으로도 부동산만 할 거다. 또 한 분은 계속 주식으로 파는 사람들 있죠. 네. 그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맞죠? 예. 네, 과거에는 다 같이 좋은 환경에서 다 같이 커가는 단계에서는 다 같이 파일을 나눴지만 지금처럼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런 패권이 바뀌는 시기에는 한 가지, 즉 발을 한쪽이면 디디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건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 고객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 많아. 예. 예, 그러면 내 눈에 미래세시래, 미래세시. 보이는 것만 예. 믿으세요. 예. 미래세시 그랬잖아. 예. 그래, 이거 다 잃어버렸지, 예, 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네. 그러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바로 팩트거든요. 네. 내 눈에 보이는 팩트가 과연 진실일까? 그리고 내 눈에만 보였던 돈 세는 방법이 절반을 접어서 주는 방법. 그렇지.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봤거든요. 그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2007년도 광고가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이거 광고였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뭐였냐면 미래세시 내수용 수익률이었어요. 그 수익률을 보고 믿으라 이거죠. 그 믿고 가입을 했죠. 줄 서가지고. 예.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뭐.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네. 게 팩트거든요. 이 팩트를 전달하는 게 우리가 이제 뉴스예요. 뉴스를 보면은요, 이게 참 이제 혼란스러운 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한계가 굿뉴스가 주식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배드뉴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네. 배드뉴스였는데 이게 굿뉴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또 그러면 거꾸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렇지. 보면은 굿뉴스를 듣고 배드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또 굿뉴스는 또 굿뉴스예요. 그렇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배드뉴스가 또 이번에는 배드뉴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많아. 정말 예. 많아.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팩트만 보고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팩트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팩트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을 때는 예측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측하지 말자. 예, 예측해서 오른쪽에 디딘 발이 안개가 자욱해서 내 예측으로는 엘리베이터일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몰빵으로 내 몸 확 실어버리자. 그러지 말고 안개가 어느 정도 거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개가 어느 정도 거쳐서 죽을 놈들이 많이 죽고 그렇지. 존 템플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의 적기가 언제냐?
피가 낭자할 때. 그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 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정보 해석 능력을 키우자. 정보 해석 능력이 자산의 미래를 결정한다. 네. 예, 그래서 정보 해석 능력을 키우는 팩트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우는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정보 해석 능력의 핵심이 뭐냐? 자본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자. 이게 바로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 이런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변혁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냐. 야.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변혁기에는 우리 예측해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정보 해석 능력을 키우자.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오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말씀드릴 그런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야, 참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30년 동안 지금 계속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금융권에 있으신 분들 보면 어깨 들어서 몇 년치 안 되신 분들이 예측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웃긴 것 같아. 왜 여의도 계신 분들은 항상 예측을 하려고 할까요? 근데 물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시장이 좋다고 얘기해야지만 거래가 되니까 예측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예측이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많이 당하실 거고, 저도 예전에는 지식이 어설플 때는 예측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식이 어설프니까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이 나왔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 보시면 이창구 이사님, 우리 그 사모님의 얘기하시 보면 그 깊이가 불과 지금 한 세기가 아니라 뭐 10세기를 넘어서 이전까지 역사를 되풀이해야지만 이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그 몇 년 그 일해가지고 이걸 알겠어요. 참 그 예측하지 말고 대응만 하자라는 이벤트가 이 뭉치의 오늘 마음에 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야 그래 결론이 뭔데 해보니까 결국은 공부해야 된다 이거야. 그 때문에 약간 좀 허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사님? 예. 네. 예, 그래서 이 공부를, 내 이 본업보다 더 중요시 여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그 팩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키우는 그거는, 우리, 이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요거는 다음 시리즈로 넘겨서 다음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또 해주실 겁니까? 예. 뭐 저희야 감사한데, 제 청취자분들도 감사한데, 이 비싼 분을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제공해드리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저희 머니스토리 TV가 가치를 전달해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깨우치고 좀 제발 좀 알아서 좀 당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으시고 도움 되시면 좀 적극적인 호응을 해주세요. 저희 이창구 우리 사부님한테 응원의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야지만 이 강의하시는 분들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저희 우리 사부님한테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강의 중에 의문하시는 부분들 아니면 저희 머니스토리 TV에 좀 다룰 만한 주제 제안건이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머니스토리 TV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뭐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례 걸쳐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진행해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사부님. 예, 뭐 조금이라도 이런 변혁기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중심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긴 시간 동안 소개해주신 우리 그 사부님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그 다른 주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